일본은 왜 한국을 탓하는가? 사상 최악의 일본 폭설 현장에 묻힐 뻔한 진실. 비밀이 폭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비밀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은폐하려고 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국제특파원을 하고 있는 마틸다 웰링턴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눈보라 한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쟁, 지진, 홍수를 취재해왔지만 일본에서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런던 사무실에서의 평범한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제가 아침차를 마시며 지루한 정치회의에 관한 이메일을 스크롤하고 있을 때 창문에는 빗방울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과연 또 다른 큰 이야기를 맡게 될까 궁금해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톰슨 씨가 일본의 심각한 눈보라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뉴스피드를 확인하고 하얀색으로 완전히 묻힌 마을들, 지붕만 보이는 집들, 눈에 완전히 덮인 자동차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톰슨 씨는 일본 북부가 100년 만에 최악의 눈보라를 맞았고 하루 만에 3m의 눈이 내려 마을 전체가 고립됐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해요, 마틸다. 당신은 우리의 최고 재난 리포터예요. 도쿄행 첫 비행기가 3시간 후에 출발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일본은 재난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악천후보다 더 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저는 캐리어가 뒤에서 통통 튀는 소리를 내며 히드로 공항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옷, 카메라, 3개의 노트북,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한 여분의 배터리를 챙겼어요. 제 경험상 재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은 전력이에요. 비행기에서 저는 폭풍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저희 기자 감각을 자극하는 단어죠.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에 있는 영상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영상의 배경에서 저는 한국어가 쓰여진 파란색 재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면 왜 한국 구조대원들이 일본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도쿄에 착륙했어요. 날씨 때문에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어 공항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심지어 수도에서도 최악의 피해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은 최신 뉴스를 보여주는 TV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상황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뻣뻣해 보이는 일본 관리가 공항 TV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말했어요. 우리 비상팀은 확립된 프로토콜에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관리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난을 취재했어요. 저는 같은 방송을 보고 있던 일본 사업가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한 일본 사업가에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유키야마에 사는 동생 얘기를 해줬어요. 정부 도움 없이 이틀을 기다렸고 한국 의료팀이 없었다면 의료 지원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하고 센다이로 가는 연결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라본데 유키야마로 가는 헬리콥터를요. 센다이의 지역 공항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눈에 갇힌 사람들의 가족들이 정보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응급 요원들이 왔다 갔다 서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국기와 의료 상징이 있는 파란색 재킷을 입은 사람들의 그룹을 발견했어요. 저는 지친 모습에 일본 공항 직원에게 유키야마로 가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는 날씨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 팀은 특별 허가를 받아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한국 팀에게 다가가 취재를 위해 동행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민간인을 데려갈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제 말에 5분 안에 준비하라며 허락해줬어요. 1시간 후, 저는 끝없는 하얀 사막으로 변한 풍경 위로 헬리콥터를 타고 날고 있었어요. 마을들은 광활한 하얀색 속에 작은 어두운 점들로 나타났어요. 원래 갈색과 녹색이어야 할 산들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두려운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고 젊은 한국인 조종사는 하루 만에 3m의 눈이 내려 도로가 완전히 막혔다고 답했어요. 헬리콥터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유키야마에 접근하자 저는 하얀 시트 위에 개미처럼 눈 사이로 움직이는 작은 인물들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일부는 밝은 주황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 구조대원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파란색을 입고 있었는데 한국 팀이었어요. 저는 한국 팀의 리더에게 왜 일본을 도우러 왔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진지한 눈으로 이렇게 큰 재난에서는 일본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녀가 말한 방식이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을까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헬리콥터는 마을 중심 근처의 작은 빈터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제 뱃속이 흥분과 긴장으로 조여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눈과 얼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자존심, 그리고 정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착륙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날개가 착륙하면서 눈을 공중으로 휘저었어요. 저는 바람을 피해 몸을 웅크리며 뛰어내렸고 제 부츠는 무릎까지 눈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추위가 얼굴을 강타하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즉시 감각을 잃었어요. 유키야마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 전체에 하얀 담요를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집들의 지붕만이 눈 위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건물 사이에 좁은 길을 파서 제 머리보다 높은 눈벽으로 미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곳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진짜 장소라고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쪽이에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바람에 펄럭이는 적십자 깃발이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는 눈속을 힘겹게 따라가며 카메라가 제 가슴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건물 안은 예전에는 마을 학교였던 곳, 혼란스러웠어요. 큰 체육관은 임시 병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닥에 펼쳐진 침대와 매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있었고 최대로 가동 중인 이동식 히터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었어요. 공기는 약품, 땀,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났어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한국어로 명령을 내리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십자가가 있는 파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단단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 피로가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질문을 해봤어요. 박수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한국 응급의료팀의 책임 의사였고 매우 바빠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이해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 관리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박 의사는 망설이며 코너에 있는 몇 명의 일본 직원들을 힐끗 보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본 측이 프로토콜이 있고 매우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무거운 장비와 의료팀을 들여오기 전에 먼저 주요 도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 의사는 작은 한숨과 함께 동의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상황에 적응하며 대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분명히 팔이 부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일본어로 그에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했어요. 노인은 처음에는 명백히 겁에 질려 보였어요. 아마도 이 외국인 의사를 무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박 의사가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검사하면서 매 단계마다 설명하자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방 건너편에서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배고픈 마을 사람들에게 뜨거운 수프와 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들 자신도 지쳐 보였지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문 앞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공식 제복을 입은 일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뻣뻣했고 얼굴은 좌절해가면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로 했어요. 미야모토 히로시는 제가 접근했을 때 짧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재난 대응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제가 그들의 작전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며 가장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여기서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야모토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가 줄을 당긴 것처럼 긴장됐어요. 그는 적절한 허가 없이 도착했다며 일본에는 재난 대응을 위한 자체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프로토콜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도요? 저는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돌아섰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잠깐 보았어요.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알기 어려웠지만 제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은 알았어요.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으며 보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비슷했어요. 눈이 너무 빨리 와서 아무도 대피할 시간이 없었대요. 전력은 즉시 끊겼고 음식은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팀은 둘째 날에 도착해서 물자와 희망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일본 구조대원들은 어디 있었나요? 저는 수프컵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는 한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일본 구조대원들이 마을 입구까지 왔지만 진행하기 전에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전화를 걸고 보고하기 위해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인들은 그저 들어와서 도움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밤이 되자 기온은 더 떨어졌어요. 저는 잠을 자기 위한 작은 방을 받았어요. 한때 교사의 사무실이었던 곳이 이제는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가 있는 얼어붙은 상자가 되었어요. 저는 세 개의 담요 아래 누워 여전히 떨면서 손전등으로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일본은 재난 대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 팀이 대응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미야모토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불편해 보였을까요? 얇은 벽을 통해 저는 사람들이 기침하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때로는 조화롭게 함께 일하고 때로는 명백한 긴장감 속에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더 많은 눈을 창문에 몰아쳤어요. 눈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구조팀 사이에 일어나는 폭풍도 똑같이 강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날씨 이야기 이상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그 모든 눈 아래 숨겨진 비밀들이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추워지든 그것들을 파헤칠 것이었어요. 저는 소리치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구석에서 작은 히터가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제 작은 방은 여전히 매우 추웠어요. 얇은 담요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고 제 입김은 하얀 김으로 나왔어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급히 돌아왔어요. 눈보라, 갇힌 마을, 일본 관리들과 한국 봉사자들 사이의 이상한 긴장감. 밖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부츠와 코트를 입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저는 그것을 봐야 했어요. 밖에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눈에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환한 목소리의 소리를 따라 마을 중심으로 가면서 눈을 가렸어요. 그곳에는 군중이 모여 있었고 마치 링 안의 싸움꾼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원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박 의사는 한쪽에 서 있었고 그녀의 파란색 의류 재킷은 눈 속에서 밝게 빛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어깨를 움직이는 방식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 맞은편에는 어제 만났던 일본 관리인 미야모토가 서 있었어요. 우리 주변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어요. 미야모토는 박 의사의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다며 그들의 감독하에 일하거나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박 의사는 이미 많은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잘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 사이로 밀고 들어갔어요. 제 기자 본능이 고조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어제 느꼈던 갈등이 이제 공개적으로 터지고 있었어요. 그때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군중을 뚫고 나왔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결연한 눈을 가진 20대 후반의 젊은 일본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전문 카메라가 걸려 있었어요. 또 다른 기자였어요. 그녀는 한국팀이 생명을 구하는 동안 일본 측은 서류 작성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군중은 동의하며 웅성거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대립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어요. 미야모토는 주위를 둘러보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공식적인 가면이 잠시 미끄러져 밑에 있는 불확실성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말없이 그는 돌아서서 어깨를 뻣뻣하게 하고 걸어갔어요. 군중은 천천히 흩어져 그들의 임무로 돌아갔어요. 눈을 치우고 병자를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저는 발언했던 일본 기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자신을 도쿄 데일리 뉴스의 오노 유키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에 지쳤다며 1시간 후 마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이제는 창문 절반까지 눈이 쌓인 작은 쉼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가스 발전기가 윙윙거리며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에 들린 따뜻한 음료는 천국 같았어요. 오노는 3년 동안 재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패턴인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어요. 그녀는 이것이 한국팀이 일본을 도운 첫 번째가 아니라며 과거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이 도움을 주었지만 이런 사실이 일본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전화기로 한국 구조대원들이 일본 시민들을 돕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왜 이런 사실을 숨기는지 물었어요. 오노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본 정부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이미지를 유지하길 원하며
특히 한국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생명이 자존심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고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규칙이 눈알에 묻혀 있어도 그것만 따른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밖에서 소동이 일어나 중단됐어요. 우리는 커피를 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급히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 무리가 다시 미야모토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맨 앞에는 절박하고 화난 표정의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할머니에게 필요한 약을 한국 의사가 가지고 있지만 미야모토가 서류 작성을 요구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항의했어요. 미야모토는 규칙을 언급했지만 젊은 남자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군중은 더 동요했어요. 저는 물리적인 힘처럼 상승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옆에서 오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카메라를 들어올렸어요. 갑자기 미야모토의 전문적인 침착함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의 얼굴은 소리치며 깊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어쨌든 한국은 우리를 도와야 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도왔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충격적인 침묵이 군중에게 내려앉았어요. 미야모토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오노는 숨을 내쉬었었어요. 들었어요? 그녀는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그가 방금 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을 확실히 카메라에 담았는지 확인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야모토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말없이 그는 군중을 뚫고 나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카페로 돌아가며 오노가 물었어요. 이것은 현실보다 외관을 중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자국민의 고통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정부죠. 저는 마을을 둘러봤어요. 지치지 않고 일하는 한국 의료팀, 감사함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본 마을 사람들, 프로토콜과 자존심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어색하게 옆에 서 있는 몇몇 일본 관리들을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더 알아야 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어질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전등의 약한 빛으로 제 노트와 사진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건물을 밀어붙이면서 주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숨기는데 그렇게 결연한 걸까요? 이 은폐가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문에 들리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 소리는 울부짖는 바람 소리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한 남자가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목도리로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일본 정부 관리의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좌우로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남자는 제가 외국인 기자인지 속삭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자신을 재난관리청의 타나카 신지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제게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것은 모든 탐사 기자가 꿈꾸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내부 정보를 가진 비밀 소식통.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왜 그를 신뢰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자켓 주머니를 두드렸어요. 그는 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두려움에 찬 눈에서 무언가가 저를 확신시켰어요.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빠르게 부츠와 코트를 입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집어들고 그를 따라 어두운 복도로 나갔어요. 우리는 지친 구조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쉬고 있는 방들을 지나 조용히 잠든 건물을 걸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추위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아팠어요. 타나카는 저를 마을학교 뒤에 있는 버려진 창고로 안내했어요. 그가 문을 밀어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고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안쪽은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단 하나의 배터리 전등이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상자 위에 앉았고 우리의 숨결이 사이에서 하얀 구름을 형성했어요. 타나카는 이제 말하려는 것이 그의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에서 폴더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여기서 본 것들 이후로는요. 그는 저에게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정부 도장과 서명이 있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제 일본어는 훌륭하지 않지만 저는 날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타나카는 이것들이 일본의 최근 5개 주요 재난에 대한 내부 보고서라고 설명했어요. 홍수, 지진, 태풍 등이요. 모든 경우에서 한국 팀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국제 구조대 중 하나였고 그들의 의료 지원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은 같은 재난에 대한 공식 보도 자료였어요. 저는 내부 보고서와 공식 성명을 비교하며 그것들을 훑어봤어요. 차이점은 충격적이었어요. 공식 성명은 국제적 도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했을 때도 한국은 목록에 없거나 훨씬 적은 도움을 보낸 국가들 뒤에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어요. 타나카는 이것이 체계적인 일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정부는 단순히 사실이 아닐 때조차 자체 복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공식 성명에서 한국의 참여를 최소화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재난 중에 도움을 숨기는 것의 요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타나카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역사, 정치,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과거가 있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정부 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면을 살리는 것과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타나카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깊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전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벽한 질서와 통제라는 아이디어 위에 세워졌고 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요. 때때로 한국 방식 같은 유연하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어요. 그의 여동생이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그녀의 집이 파괴됐대요. 한국 구조팀이 잔해에 갇힌 그녀를 발견했고 비록 공식 계획에 따르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상관들이 그 한국인들을 마치 도움이 아닌 방해물처럼 이야기하는 회의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그들이 생명을 구하려는 동료 인간이 아니라 문제인 것처럼요. 저는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왜 지금 저에게 말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타나카는 소매로 눈을 닦으며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박 의사와 그녀의 팀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 동안 미야모토 같은 관리들이 서류 작업에 집착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국민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가 정말로 그들을 돕는지 알 자격이 있고 그들의 정부는 국가적 자존심이 인간의 생명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제 자켓에 넣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우리가 창고를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타나카는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그는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이 제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제 사진과 메모를 압수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저를 국외로 추방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도 어려운 정보를 다뤄봤다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이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어둡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재난이나 하나의 은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이유로 직업을 잃어왔어요. 우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하늘은 맑아져서 하얀 풍경 위로 수천 개의 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제가 방금 알게 된 추한 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세상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타나카는 메인 건물로 돌아가기 전에 속삭였어요. 저는 잠시 동안 눈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재킷 안에 폴더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연재해를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대신 훨씬 더 복잡한 것에 우연히 부딪혔어요. 자존심과 정치, 공식 성명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관한 이야기요. 내일 저는 박 의사의 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왜 그들의 접근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일본 정부가 그들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그렇게 결연한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컸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저에게 이것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타나카가 저에게 준 문서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각 페이지는 같은 패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도움이 의도적으로 일본 대중에게 숨겨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팀이 활동하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저는 의료센터에서 박 의사를 찾았어요. 그녀는 물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은 그녀도 많이 자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박 의사님에게 다가가 오늘 그녀의 팀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분 안에 준비하세요.
가장 따뜻한 옷을 입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세요. 1시간 후, 저는 허리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박 의사와 다른 4명의 한국 의료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내 걸음이 지치게 했어요. 눈은 제 다리를 당겼고 모든 겹옷에도 불구하고 추위는 제 옷의 모든 작은 틈새를 찾아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박 의사에게 어떻게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자연은 국경이나 역사적 분쟁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한 헤드라인이 될 만한 인용구였어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걸었어요. 작은 휴대용 GPS를 따라서요. 마을은 우리 뒤에서 사라졌고 모든 방향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얀색뿐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구름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앞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했어요. 굴뚝처럼 보이는 것에서 펄럭이는 작은 빨간 천이요. 집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눈에 묻혀 있었어요. 박 의사가 일본어로 외쳤고 잠시 후 지붕 위 창문에서 노인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남편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어요. 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들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각자가 말을 듣지 않아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 중 2명은 암문이라고 짐작되는 곳까지 길을 파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 명은 휴대용 난방 장치를 설치했어요. 박 의사는 계속 여성과 대화하며 남편의 증상에 대해 질문했어요. 20분간의 필사적인 발굴 후 그들은 문에 도달했어요. 집안은 어둡고 몹시 추웠어요. 노부부와 그들의 성인 아들은 통조림 음식과 녹인 눈으로 생존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그의 호흡은 얕고 힘들어 보였어요. 박 의사는 노인을 검사한 후 폐렴이라고 진단하고 즉시 항생제를 투여했어요. 그의 상태가 심각해 의료센터로 데려가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노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 의사는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팀은 아픈 남자를 운송하기 위한 임시 썰매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을을 향해 돌아가면서 모두 번갈아 그것을 끌었어요. 새로운 승객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2배나 길게 느껴졌고 제 팔과 다리는 피로로 타들어갔어요. 돌아오는 길 중간쯤에서 우리는 눈에 갇힌 큰 차량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그 옆면에 있는 일본 재난관리청의 로고를 알아봤어요. 깨끗한 제복을 입은 관리자 그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며 그 주변에 서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걸어왔어요. 그는 민간인이 수송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관리자는 마을 주민 대피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 의사는 차분하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설명하며 절차보다 인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긴장된 순간 후 관리자는 마침내 물러서며 나중에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카메라로 전체 교환을 포착했어요. 대조는 더 명확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응하는 한국 자원봉사자들 대 그들 자신의 규칙에 마비된 일본 관리들이요. 노인의 아들이 제 옆에서 걸으며 왜 관리들이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눈보라가 아닌 사람들을 돕는 2가지 다른 접근법의 충돌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피로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따뜻한 의료센터로 환영받을 때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을 보는 것은 모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제가 카메라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하면서 저는 제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구조가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도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유키야마에서의 5번째 날 특이한 것에 일어났어요. 햇살이었어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밝은 빛이 제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눈보라가 마침내 멈췄어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는 이제 막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동안 저는 제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신호가 잡혔어요. 약했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빠르게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한 짧은 기사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몇 시간 내에 제 글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한국에 감사합니다가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었어요. 제 받은 편지함은 일본과 전 세계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고 지원을 제안하고 일본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어요. 저는 오노에게 몇몇 댓글들을 보여줬고 그녀는 사람들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날 우리가 마을을 걷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알아챘어요. 근처 마을에서 일본 시민들이 물품을 가져오고 도움을 제공하며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우고 우정을 형성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관리들이었어요. 그들은 달라 보였어요.
덜 엄격하고 더 협력할 의지가 있었어요. 저는 뻣뻣한 정부 코디네이터인 미야모토가 박 의사가 의료용품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심지어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저는 오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진실이 드러나 사람들이 국가적 자존심보다 서로 돕는 것에 더 신경 쓴다고 짧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야모토가 의류센터 밖에 혼자 앉아 일몰의 분홍빛으로 빛나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눈은 부분적으로 녹아 아래의 마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며 그에게 합류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는 벤치에 자리를 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미야모토는 제 기사를 읽었다며 자신이 평생 규칙 준수를 최고의 미덕으로 배웠지만 이번 경험으로 때로는 옳은 이유로 규칙을 어기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짧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이 한국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물었고 미야모토는 역사적 복잡성보다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대표가 마을 광장에서 작은 의식을 발표했어요. 그가 박 의사와 그녀의 팀에게 손으로 조각된 나무 명패를 전달하자 모두가 모여들었어요. 그 위에는 두 손이 맞잡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 다른 하나는 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을 대표는 감정에 목이 메어 한국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 의사는 이웃으로 왔지만 친구로 떠난다는 짧은 답을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세상과 공유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촬영했어요.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로가 마침내 정리되고 있었고 전기 교통이 곧 재개될 예정이었어요. 오노가 저에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오노는 저에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며 더 많은 증거가 있으니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로 포옹하며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헬리콥터가 막 이륙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것은 눈을 띄어달린 호흡이 가빠진 미야모토였어요. 미야모토는 헬리콥터가 떠나기 직전 달려와 한국팀의 활약을 누락 없이 담은 진실한 보고서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곤경에 처하지 않을지 걱정하자 그는 박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때로는 규칙보다 옳은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3개월 후 제 다큐멘터리 눈 속의 영웅들이 전 세계에 방영했어요. 그것은 단지 재난뿐만 아니라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위기가 어떻게 자존심과 프로토콜의 층을 뚫고 연민은 국경을 모른다는 단순한 진실을 드러내는지요. 도쿄에서 미야모토 히로시는 눈물을 흘리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음 날 그는 일본의 재난 대응 프로토콜 개혁을 제안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국제협력을 강조했어요. 서울에서 박수민 의사는 우리가 구조한 노부부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벚꽃 정원 사진이 함께 있었어요. 그녀의 팀의 노력 덕분에 그들이 살아서 가꿀 수 있는 정원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로 주요 저널리즘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눈 덮인 마을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때로는 깨야 할 가장 깊은 얼음은 만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 국가들 사이의 얼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서로 돕는 것을 막는 얼어붙은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얼음은 햇빛으로 녹지 않아요.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인간의 친절함의 따뜻함으로 녹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